자, 그래서 이제 1900년에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김구 선생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먹여드려가지고 3일 동안 더 사셨대요. 3일 더 살라고 그 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효자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지, 나도 그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벅지 살을 띄어다가 그 피는 마시게 하고 그 허벅지 살을 구워가지고 아버지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시니까 좀 더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고 칼을 딱 대는데 너무 아픈 거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확 했는데, 그래가지고 차마 두 번째는 살점을 떼어내지 못하고 칼만 해서 피만 더 났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효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잖아요. 지금 보면 엽기적인데 뭐냐? 그 정도로 충 이런 거에 엄청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독교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독교에 귀의하리라 라고 하고 3년상을 끝내시게 됩니다. 1904년 29세 때여서야 혼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때 29세면 완전 노총각 그런 노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혼인의 조건이 있었어. 이분 남달라. 혼인의 조건이 뭐냐?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재산을 논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지금 세태랑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뭐 직업은 뭐고 월급은 얼마고 뭐 이렇게 하죠. 이때는 재산을 논하는 사람은 안 돼. 두 번째는 학식이 좀 있어야 돼,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는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얼굴을 보고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나 또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우리 둘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의 결혼사도 또 어마무시해.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 김치경의 딸이라는 사람하고 혼담이 오갔어요. 뭐냐 하면 이게 바야흐로 몇 년 전이냐? 김구 선생님이 5살 때야. 김구 선생님 5살 때 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같이 술 먹던 사람이 우리 집에는 딸이 8살짜리 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은 김창수는 4살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합시다.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술 먹다가.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제 서로 그 명절이나 뭐 이런 날 되면 이 딸이 자꾸 김구 집에 와서 놀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 이제 우리 혼인을 합시다 하고 막 혼인 준비를 진짜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동학을 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동학해야 되는데 무슨 혼인이냐, 안 한다 이래가지고 파토를 낸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직접. 그러니까 김치경도 그래, 너 아니면 그러냐? 그래서 이제 파토를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고능선 선생님 있잖아요. 고능선 선생님의 큰아들이 좀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었어. 즉 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녀랑 이 스승이 김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김구 선생하고 손녀딸이랑 결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지. 자기는 상놈인데 이렇게 고명한 양반집에 손녀랑 결혼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김치경이 그 소식을 듣고 앙심을 품고 와가지고 고능선한테 진즉에 우리 딸이랑 혼담이 오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당신 손녀는 첩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또 파토가 났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소개를 해준 거야. 친척 할머니가. 여옥이라는 여자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가 만날 때 이 혼인 조건을 성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좋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여옥이라는 사람이 병에 들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직접 이 여옥에 염도해주고 장례를 다 김구 선생님이 치러줬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누구냐? 안신호.
안신호는 누구냐? 안창호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케이, 서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에서 활동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딱 보니까 괜찮은 총각이 있었어. 야, 우리 여동생 신호랑 결혼하겠느냐 해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 청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신호랑 김구랑 결혼하기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편지가 그때 타이밍이 또 절묘하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가 주선해준 그 사람인데 나 이제 졸업했어.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신호가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거지. 김구랑 할 것이냐? 오빠가 점지해준 사람이냐? 할 것이냐? 그러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 둘 다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신호가 김구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둘을 놓고 저울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둘과의 결혼은 다 파기하고 제3의 남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여기 또 끝났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던 최준래라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준래 여사의 나이가 18살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예요?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조혼, 일찍 시집 보내버리는 이 조혼의 폐해가 너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결혼을 하되 공부를 하고 좀 큰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면서 이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구 선생님은 진남포에 있는 에버트 청년회의 총무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이건 뭐냐면 감리교 청년회가 에버트 청년회인데 이때 서울에 상동교회 아시죠? 상동교회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는 물론 기독교지만 기독교 신자만 모였다? 아니다. 저희가 배웠습니다. 독립운동사 할 때 이 상동교회는 미국이라는 파워로부터 일본의 그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동교회에는 기독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천도교 신자, 또 불교, 그 다음에 무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그런 청년들이 모였던 곳이 상동교회예요. 여기에 애국운동을 하는데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탁이라든지 뭐 안창호, 이동영 뭐 이런 사람, 이동희 이런 분들 다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시게 돼요. 이때 상소운동을 하게 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상소를 올리는데 이때 같이 활동하셨던 이준열사, 이분이 상소문을 써요. 그리고 최재학이 대표로 상소를 올리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명씩 계속 상소를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때 민영환 충정고원 민영환의 자결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이상설 선생이 그 연설을 하고 자결을 행하다가 그 온몸에 피를 칠갑을 하고 부축받아서 가는 그 장면이 이 백범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는 각자 고향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교육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 국권을 찾으려면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가서 서명의숙, 양산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보강학교 이런 것들에서 교육을 시키시고요. 또 순회 교육운동, 이 환등기 있잖아요. 이렇게 빛 쪼아가지고 하는 환등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활동을 하실 때 나석주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백린 장군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사 이러한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표적인 애국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안명근은 누구냐면 1909년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잖아요. 그 사촌 동생이 안명근 의사예요. 그래서 이 안명근이 김구 선생님과 이 신민의 사람들을 찾아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군자금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요. 잡히는데 이때 데라우치 총독
를 암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죠. 일본이 만들어내가지고 안악 사건,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애국 운동이 불붙고 이 황해도 지역 이쪽에 안악 지역이 가장 활발한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일제가 애국운동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가는 도중에, 호송되는 도중에 내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발설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자결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감옥에서 옥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구 선생님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문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손을 뒤로 해가지고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정신을 잃는 이야기라든지 코에 고춧가루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감옥에서의 행해지는 고문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뭐냐? 밤을 새워서 나를 고문을 하는 저 충실한 왜구를 보니 나는 저놈들처럼 나라를 찾겠다고 밤새워 일한 적이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에 눈물이 맺힌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고문을 만약에 진짜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문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뭐 나자빠져가지고 막 그럴 텐데, 그 고문을 받는 중에도 뭐예요? 저놈들이 저렇게 남의 나라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저랬던 적이 있던가 하는 반성을 하는 그 정신 자세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 감옥에서 와타나베를 만나게 되는데, 이 와타나베가 누구냐 하면 아까 치아포 의거 있을 때 감옥에서 김구 선생님을 감시하던 그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와타나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타나베가 X광선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다 보여. 너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 다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치아포 이거를 저놈이 알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모를 수도 있나 하고 치아포 얘기를 안 했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저놈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감옥에서 너무 고문받아서 몇 번 기절하다가 이제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다들 김구도 저렇게 고문받아가지고 저렇게 끔찍한가 봐 이러면 다들 털컥 내려앉아가지고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동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네, 비록 생명을 빼앗더라도 나의 정신은 빼앗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방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다루었냐? 3가지 방법을 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가혹한 고문.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런 끔찍한 고문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굶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처음에는 그 밥이라고 주는 것도 조밥인데 거기에 절반이 모래래. 그렇게 더러운 밥을 주는데도 처음에는 먹기 싫다 막 이러다가 며칠만 굶잖아요. 그 밥도 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굶는 거를 참기 위해서 옛날에 그 거적대기를 씹어먹고 견뎠다 뭐 이런 고사들을 떠올리면서 참았다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회유래요. 이렇게 고문하고 굶기고 막 이러다가 안 되면 그래도 나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다 방에 딱 데려와서 담배 하나 딱 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국밥, 뜨끈한 국밥, 맛있는 국밥을 딱 갖다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뭐 당신은 정말 뭐 의롭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막 구슬러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이 힘이 세니 나중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회유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천 감옥 이런 데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 그 당시에 이제 경성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는 뭉우리돌 정신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뭉우리돌이 뭐냐면, 이게 길가에 있는데 돌을 골라내야지 길이 편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이렇게 튀어나온 돌들이 있는 거야. 그 돌들을 치워내야지 이게 팍 가야 되는데, 김구 선생님 그래, 다른 사람이 다 회유를 당하고 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뭉우리돌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죄수들 중에 처음에는 아주 그 질 나쁜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자기가 의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듣는데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병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병법도 하나도 모를 뿐더러 그냥 생활하는 게 소위 말해 부끄러울 정도의 생활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의병인가 할 정도로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명근, 아까 그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내가 이 일본에게 욕보이면서 죽느니 나는 그냥 자결을 택하겠다. 그래서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줬어. 우리도 단식을 합시다. 그래서 같이 단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안명근이가 막 안 먹고 이러니까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애국지사들이 와가지고 감옥에서 다 굶어 죽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억지로 입을 벌려서 계란물을 타서 입에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또 감옥에서 김좌진을 만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김좌진에 대해서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김구기념관, 효창공원 해설 가면 학부모들 모여있을 때 항상 하는 거, 그 광락원 여사의 그 동상 앞에서 하는 얘기죠. 서대문 형무소에 아들이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만나면, 죄수와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 그 상한 얼굴과 몰골에 우느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5분, 10분 짧은 면회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이제 가는 게 다반사인데 우리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어미랑 너 처자식은 걱정하지 마라. 네 몸 잘 간수하고 나는 너의 이 애국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북돋아 주니 회유 당하고 싶어도 어머니 무서워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뭐 이제 의로운 활동한다면 너 아니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건 대학 가서 해. 아니면 야 돈 벌어서 돈으로 해. 네가 일단 성공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네가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뭐예요?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학교에 애들이 이제 헌혈차 와가지고 헌혈하고 오면 막, 아, 너도 몸 약한데 뭐 공부해야 되는데 헌혈하고 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지금. 잘했다. 너 1등급 받은 것보다 자랑스럽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어떤 마음으로 키워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마음들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옥에서 의식주, 감옥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도 우리가 항상 현장학습지, 나라사랑 현장학습지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백범 일지를 읽고 가면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옷은 처음에 이제 청색 옷을 입고 재판을 받게 되면 적색 옷으로 입게 되는데, 겨울에는 면옷, 그 다음에 여름에는 헛옷, 이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는 흰옷을 입힌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가면 그 환자들만 가는 그 옥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에 있어서는 이 김구 선생님이 감옥을 몇 개를 가봤어. 해주 감옥, 인천 감옥, 서대문 감옥 몇 군데를 가셨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느라고 또 어디도 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지방마다 밥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달라? 그 지역에 많이 나는 곡물로 밥을 해서 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 보면서 얼마나 감옥을 많이 다니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벌을 주는데 감식벌이에요. 뭐냐면 식사 양을 줄여서 주는 거야. 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감식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뜰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리고 말 안 듣고 감옥에서 일본한테 잘 안 보이고 이러면 밑에다가 통나무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밥을 주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읽어보면 김구 선생님이 이 일본 놈들이 뭐냐면 홍익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뭐냐면 김구 선생님은 자기는 이제 풍채도 좋고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 조금 오는 밥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수에게 주잖아요. 그것도 벌이야. 주는 사람 걸리고 받아 먹는 사람 걸리면 둘 다 그냥
또 초저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몰래 줘야 돼요. 밥을 줄래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렇게 밥을 줄 때마다 그 밥을 받는 그 예가 있어요. 그래갖고 밥그릇을 탁 이렇게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일왕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웅얼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일본 간수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하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왕 메이지왕, 그때 메이지 그 일왕이었으니까 메이지를 즉사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왕이 죽으면 대사면 이래갖고 형을 팍 낮춰준대요. 그러니까 제발 일본 왕이 죽어야지만 그런 사면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이 감옥은 다다미 3장 반에 다다미 3장 반이래요. 다다미 3장. 3장이면 뭐냐면 여기 한 1m, 2m 정도가 안 되는 조그만 그런 게 3장 반이니까 아주 작은 방이에요. 아주 작은 방에 10명에서 20명이 들어간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12명 정도 데리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서 방에 다 들어가면 쭉 삥 둘러서면 끝이야. 그리고 애들은 다 빨리 나가고 싶어 해. 우리 지금 아이들 아파트에 방에 혼자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방에 10명에서 2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잘 때 옆으로 모로 누워서 다 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울 때 다 못 누우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발로 사람들을 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뼈 약한 사람은 이 뼈가 부러질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다 보면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얼굴이. 그런 정도로 어려운. 그리고 자다 보면 나중에 일어나 보면 사람들 위에 또 사람이 2층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고통. 여름에는 그 열기, 그리고 겨울에는 뭐예요? 이 추위에 여기 난방을 안 해줘요. 그래갖고 다 손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차마 볼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주목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 감옥 안에서 김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랑 접촉을 하냐 하면 도적, 활빈당이 있어요. 활빈당의 조직원에게 뭘 배우냐? 큰 활빈당은 어떠냐면 1년에 한 2-3번만 큰 장을 턴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 읽어보잖아요. 거의 무슨 마피아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둑이 전국에 걸쳐서 이 조직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신민회라든지 이러한 그 비밀 결사 조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 도적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 전국에 이 도둑 조직이 있을 텐데 그 비밀 조직을 어떻게 그렇게 운용을 하느냐. 도적들이 얘기를 해요. 입당식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조직을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엄격한 규율이 있다. 그래서 뭐 돈을 갈취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조직을 잡혔을 때 조직원들을 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율들을 얘기해 주고요. 비밀 활동, 그럼 같이 도적인데 서로 모르다가 같은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서로 죽이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서로 그 말하는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멘트를 서로 하는 이야기들까지 해서 비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감옥에서 배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 조직하잖아요. 한인애국단 조직하면서 밀정 처단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잖아요. 그때 요 활빈당 조직의 그런 체계를 미리 좀 배워서 활동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김구 선생님은 감옥에 계시면서도 나중에 비밀 애국 결사 운동을 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미국의 힘을 얻어다가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해놨다 그 얘기가 나와요.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희귀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뜰을 청소하고 창문 닦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내가 독립된 정부에서, 독립된 나라의 정부에서 뜰 청소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임시정부 처음에 생겼을 때 나를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소라고 했던 말이 여기에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에 37세 때에 이제 추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메이지가 죽었어. 메이지 일왕이 죽고 또 몇 개월 있다가 그 부인도 죽었어. 그래갖고 왕이 죽어서 감형을 받았어.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부인이 또 죽었네. 그래서 또 감형을 받아가지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살에 추록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추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너무 이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다. 나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의의 표시로 내 이름과 호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구자였는데 9구자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게 이제 그 일본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그 구가 아니라 나만의 그 9구자를 쓰면서 김구로 개명을 하고 백정과 범부,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람들도 김구만큼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백범 김구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농촌 개량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봤더니 너무 이 농촌이 개량이 안 됐더라. 그래서 뭘 하냐? 도박을 하는 사람의 소작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양반들이 도박을 권유해가지고 계속 이 그 금전의 노예에 허덕이게끔 하는 못된 양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아주 무능하고 도박인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구 선생님은 내가 소작을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에게는 소작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령기 아동이 집에 있는데 공부를 안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소작을 또 뺏겠다. 그런데 학교에 보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집에는 제일 좋은 1등급 땅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학교를 안 보냈는데 뭐예요? 좋은 땅을 더 준다니까 야 너 빨리 학교 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게끔 이렇게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만부라는 걸 작성하게 했다. 아침에 소작인 집에 가보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고 집도 그냥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일일이 나가서 그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습관을 들이게끔 근면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근만부를 보니까 누가 떠올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말쑥한 차림,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그런 거부터 모범을 보이는 기본이 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만부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들도 보면 사실 집 진짜 더럽게 해놓고 자기 방도 그냥 못 치워가지고 쩔쩔매는 대학생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기본부터 가르치지 않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1919년 드디어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의 김구 선생님은 나이가 44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 만세 운동을 젊은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만세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 상해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때 이륙양행, 그래 조지 쇼가 운영하는 그 이륙양행에서 배를 타고 15명이 동시에 그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해에 가보니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500여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동영 선생, 그 다음에 춘원 이강수, 김홍서, 서병호,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꾸리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잠시 1918년에 그 큰아들 인이 출생을 해요. 11월인가에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임시정부를 상해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920년에 아내가 이 인을 데리고 상해로 와요. 그리고 22년에 어머니께서 상해로 또 오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1922년에 둘째 아들 김신을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유일하게 내가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1922년 그 한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둘째 아들 신을 낳고 그 몸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 최줄래 여사가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르게 되죠. 그러면서 병을 얻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1924년 1월 1일에 아내 최줄래 여사가 사망하게 되는데 저때 그 임종을 지키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니까 일본에서 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항상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계지,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나면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부인도 쓸쓸하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 이후로는 임시정부가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아시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조금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가 나중에 뭐 임시정부가 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생활을 하기가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우리 입이라도 덜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자 둘을 데리고 귀국을 하시게 되죠. 그게 25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쓸쓸하게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1927년에 이 임시정부가 너무 힘이 없을 때 국무령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영 선생이 김구 선생님에게 국무령에 취임하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나라의 대표를 어떻게 나 같은 상놈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임시정부의 위신도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동영 선생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하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무위원제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국무위원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편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김인, 김신, 인과 신 두 아들 너희들은 사회의 은택으로 먹고 입고 배우니 사회의 아들로 사회를 효로 섬기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후손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건대 내 일생 제일의 행복은 내가 튼튼한 기질을 타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 모진 감옥 생활도 이겨내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면서도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튼튼한 이런 건강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건강한 삶,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백범일지 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